것들은 꼭 티를 내요. 감히 누구 구두에 구정물을 튀겨? 당신 같은 노인네 때문에 우리 백화점 격 떨어지는 거야. 알아? 그 여자의 악독한 목소리와 함께 거무스름한 걸레 빤물이 머리 위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세상이 멈췄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그저 열심히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아온 내 인생이 고작 저 더러운 걸레물 한 통에 가치밖에 되지 않았던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귓가에 결코 들려서는 안 될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장모님, 저는 그때 정말 몰랐습니다. 그 모욕과 수치스러웠던 더러운 걸레물이 남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차가운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던 석 달 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감이 떠난 지 꼭 100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녘에 눈을 뜨면 늘 곁에 있던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칼날처럼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텅 빈 옆자리에 손을 뻗으면 싸늘한 냉기만이 저를 맞이했죠. 살아있을 땐 그 넓은 등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빈 공간이 우주처럼 느껴져 허망하기만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오직 그 사람만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영감이 쓰던 돋보기 안경이 먼지가 쌓인 채 놓여 있었고 현관에는 달아빠진 구두가 주인을 기다리는 듯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그 사람이 마시던 믹스커피 향 대신 쿰쿰한 먼지 냄새만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무디게 하는 게 아니라 상처 위에 얇은 막을 씌워 아프지 않은 척 착각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불쑥 그 사람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도 눈에 띄면 그 얇은 막은 속절없이 터져버리고 덧난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장롱을 열었다가 영감이 아끼던 낡은 양복을 보고야 만 겁니다. 좀이 쓸까 싶어 꺼내 먼지를 터는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쪽지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순자야, 다음 달 월급 타면 우리도 남들처럼 외식 한번 하자. 당신 좋아하는 돼지갈비 배 터지게 사줄게. 까마득한 옛날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을 때 영감이 써준 쪽지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참고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여보, 여보.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이제는 저 쪽지에 담긴 약속도 그 약속을 했던 사람도 세상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텅 빈 집을 지키는 늙은 유령일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을까 초인종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문을 열자 걱정이 가득한 얼굴의 딸 연희와 사위, 서서방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다고. 연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자식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애써 눈물을 닦았지만 시큰한 코끝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일 없어. 그냥 잠깐 잠이 들었나 보다. 내 속도 모르고 서서방은 양손 가득 들고 온 과일이며 한우 세트를 부엌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연희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텅 비다시피 한 냉장고 안에는 말라 비틀어진 야채들과 먹다 남은 김치뿐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저희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요. 이렇게 혼자 있으면 밥은 제대로 챙겨 먹기나 하겠어? 이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 딸의 애원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니까.
내가 아직 내 밥 한 술 못 들 만큼 늙지는 않았어. 그게 아니잖아, 엄마. 아빠도 안 계신데 이 텅 빈 집에서 혼자 뭐 하려고. 무섭지도 않아? 무섭긴 뭐가 무서워. 이 집 구석구석 내 아버지 손길 안 닿은 곳이 없어. 눈만 감으면 내 아버지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길 어떻게 떠나니. 옆에서 묵묵히 듣고만 있던 서서방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와 함께 사는 게 불편하시면 바로 옆쪽에 저희가 집을 하나 봐두었습니다. 거기서 지내시면 저희가 매일 찾아뵙기도 좋고 참속 깊고 좋은 사위였습니다. 어렵게 자수성가했다더니 그래서인지 늘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말 한마디에도 배려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제안 역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서서방. 자네 마음은 고맙지만 정말 괜찮아. 이 나이에 새 집은 뭐하러. 나는 평생 살아온 이 집이 제일 편해. 자네들 마음 쓰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나는 자식들 등살에 못 이기는 척 부엌으로 들어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연희가 싸온 반찬들로 금세 진수성찬이 차려졌지만 밥알이 모래알처럼 껄끄러워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자식 앞에서는 억지로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 된다. 절대로 자식 인생의 짐이 될 수는 없어. 평생을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남편 벌이가 시원치 않아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연희 하나를 키워냈습니다. 시집 보낼 때 가진 것 하나 제대로 못 해준 게 평생의 한이었는데 그런 딸에게 짐까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사위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한들 같이 살기가 쉬울 리 만무했습니다. 행여나 늙은 애미 때문에 내 귀한 딸 자식이 눈치라도 보게 될까, 그게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날 밤 딸과 사위가 돌아가고 다시 혼자가 되자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이대로 무기력하게 앉아 눈물만 흘리며 죽을 날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밥벌이를 하고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죽어서 영감 얼굴을 떳떳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돋보기를 끼고 신문 9일란을 폈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는 일자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 가사도우미, 그리고 백화점 환경미화원. 눈에 들어온 것은 GK백화점 미화원 모집 공고였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분을 모십니다. 그 한 줄이 마치 나를 부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평생을 성실과 책임감 하나로 살아오지 않았던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가 적힌 부분을 오려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을 때 뜻밖의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나이를 듣고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나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 뭐든 자신 있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 잘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꼼꼼하고 야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통했던 걸까요? 여자는 한번 나와보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그곳 GK백화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있을 영감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내로, 내 귀한 딸에게 짐이 되지 않는 엄마로 살기 위한 나의 마지막 홀로서기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며칠 뒤 새벽 제 몸에 맞지 않는 헐렁한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생을 아내로, 엄마로 살다가 처음으로 가져보는 내 이름 석자가 박힌 명찰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박순자. 그 세 글자가 꼭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낯설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길일까? 수십 번도 더 마음속으로 되물었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백화점의 첫인상은 두 개의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니는 1층 로비는 눈이 부실 만큼 화려한 조명과 값비싼 향수 냄새로 가득했지만 우리가 드나드는 지하의 직원 통로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과 퀴퀴한 먼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 초라한 현실. 어쩌면 그게 세상의 이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탈의실에서 만난 반장님은 제 생각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못 믿었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일 생각보다 험해요. 젊은 사람들도 며칠 못 버티고 나가는 판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밀려나면 다시 돌아갈 곳은 텅 빈 집뿐이라는 생각에 절박했습니다. 반장님은 제게 청소 카트 하나를 배정해주며 오늘 하루는 다른 미화원인 영자 씨를 따라다니며 일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저보다 5살은 어려 보이는 영자 씨는 까무잡잡한 얼굴에 손마디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대걸레 빠는 법부터 유리창에 얼룩이 남지 않게 닦는 요령까지 퉁명스럽지만 꼼꼼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걸레는 이렇게 비틀어 짜면 손목 나가요. 몸무게를 실어서 꾹 눌러 짜야 힘도 덜 들고 물기도 잘 빠져요. 앞으로 친하게 지낼 거니 말 편하게 해도 되죠, 언니? 그녀의 시범은 쉬워 보였지만 막상 해보니 맘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뻣뻣하게 굳은 몸은 비명을 질렀고 몇 번 허리를 굽혔다 폈을 뿐인데 등줄기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개점 전까지 화장실 청소를 모두 마쳐야 한다는 말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변기를 붙잡고 락스 냄새에 머리가 핑 도는 것도 참고 닦고 또 닦았습니다. 평생 집안일이라면 이골이 난 저였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고역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영자 씨의 뒤를 쫓아다니며 백화점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무릎과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고 어깨에는 돌덩이를 얹은 듯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고생을 사서 하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쯤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직원 식당 구석에 마련된 미화원들의 식사 공간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들 말없이 고봉으로 뜬 밥을 입안에 우겨넣기 바빴습니다. 저도 배가 고팠던지 콩나물국에 마른 밥 한 그릇을 깨 눈 감추듯 비워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먹는 밥이 어찌나 달던지 땀 흘려 일한 뒤에 먹는 밥맛이 이렇다는 걸 수십 년 만에 처음 깨달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자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언니, 아까 보니 허리가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 괜찮아? 오랜만에 움직여서 그런가 봐. 며칠 하면 괜찮아지겠지. 그래도 조심해. 여기서 다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서럽기만 하지.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딱 한 사람, 최 이사 그 여자는 무조건 피해 다녀. 눈밖에 나는 날엔 아주 사람을 잡는다고. 최 이사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미화원들도 약속이나 한 듯 밥 먹던 숟가락을 놓고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그 여자 아주 독사야, 독사. 지난주에는 정화 언니가 화단에 물 주다가 자기 구두에 물 한 방울 튀었다고 길길이 날뛰면서 심할서 쓰게 했잖아. 심할서가 대수야? 작년에는 새로운 애한테 바닥에 먼지 한 톨 보인다면서 무릎 꿇고 손으로 닦으라고 시켰다니까. 그 애 그날로 울면서 그만뒀잖아. 최 이사에 대한 험담은 끝이 없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손에 땀이 쥐어지는 이야기들. 그녀는 우리 같은 미화원들을 사람으로 보지도 않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트집을 잡아 모욕을 주는 게 일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서는 그녀를 마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저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내 할 일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림자처럼 공기처럼 존재하는 듯 존재하지 않는 듯이. 오후 작업은 조금 익숙해졌지만 몸의 고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발바닥에서는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고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니폼을 벗고 낡은 내 옷으로 갈아입는데 온몸의 뼈마디가 제멋대로 삐걱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백화점을 나서자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 불빛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겠지. 나는 그들과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에 몸을 싣고 덜컹거리는 차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하루 종일 밴 락스 냄새와 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데 온몸의 힘이 탁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래야 하나 서러운 마음에 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러터지고 거칠어진 손. 하지만 그 손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 땀 흘려 내 몫을 해낸 대견한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러움 대신 이상한 오기가 생겨났습니다. 그래, 힘들다. 죽을 만큼 아프고 고되다. 하지만 나는 오늘 하루를 내 힘으로 살아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틀자 뭉친 근육이 녹아내리는 듯 노곤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는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평생을 공사판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도 매일 밤 이렇게 뜨거운 물로 고단한 하루를 씻어냈겠지. 이제야 조금은, 아주 조금은 영감의 삶의 무게를 알 것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고 새벽에 깨는 일도 없이. 다음 날 아침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파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내리라고. 그저 마녀의 눈에만 띄지 않는다면 나는 이곳에서 내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그때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천근만근 무겁기만 하던 몸이 거짓말처럼 가벼워졌고 서툴기만 하던 손놀림은 어느새 반장님에게 칭찬을 들을 만큼 야무져졌습니다. 이제는 눈을 감고도 백화점의 어느 구역에 어떤 얼룩이 잘 생기는지, 어느 화장실의 휴지통이 가장 먼저 차오르는지 훤히 꿰뚫게 되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하루하루는 고단했지만 그만큼의 보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밤마다 저를 짓누르던 깊은 외로움과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몸이 고되니 잡생각할 틈도 없었고 동료들과 땀 흘리며 함께 일하는 소속감은 텅 비었던 마음에 온기를 채워주었습니다. 영자 씨를 비롯한 동료들과는 이제 믹스커피 한 잔을 나누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눌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제게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로의 아픈 무릎을 주물러주고 누가 싸온 겉절이 김치 하나에도 얼굴 가득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 소박한 행복 속에서 저는 잊고 있던 제 자신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마녀에 대한 소문은 여전히 흉흉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아직 그 최 이사라는 사람과 마주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로 오전에만 모습을 보인다고 했는데 저는 주로 오후조로 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이 작은 행운이 계속되기를, 그림자처럼 조용히 일만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런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유독 백화점에 손님이 많은 주말이었습니다. 갑자기 오전에 일하던 동료 하나가 몸이 안 좋아 조퇴하는 바람에 제가 급하게 오전조로 투입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최 이사가 가장 예민해진다는 월요일 오전.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2층 여성 의류 매장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쌓인 먼지를 닦아내느라 여념이 없었죠. 청소 카트를 복도 한쪽에 세워두고 바닥에 껌 자국이라도 있을세라 허리를 숙여 꼼꼼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요. 돌아본 그곳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비싼 옷을 차려입은 중년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꽉 담은 입술. 한눈에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최영미 이사. 동료들이 입이 닳도록 말하던 바로 그 마녀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네, 이사님.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턱짓으로 제 청소 카트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런 거 복도 한가운데 떡하니 세워두면 고객님들 동선에 방해된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복도는 충분히 넓었고 제 카트는 최대한 벽에 붙여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생각이란 걸 좀 하고 살아. 당신들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 다 고객님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야. 그런데 서비스의 기본도 안 되어 있으니 쯧쯧.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길에 있는 돌멩이를 발로 차듯 저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청소 카트를 질질 끌어 구석으로 옮겼습니다. 그걸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가슴에 달린 명찰을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박순자 이름 한번 촌스럽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런 데서 걸레질이나 하고 있어? 집에서 손주들 밥이나 해줄 것이지. 저러니 자식들이 욕을 먹지.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 띵 하고 울렸습니다. 나를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들을, 내 삶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런 말씀은 지나치십니다.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뱉고 나서야 아차 싶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 이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이것 봐라. 청소부 주제에 자존심은 있나 보네.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제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해, 아줌마. 당신이 100번 잘해봤자 그냥 청소부일 뿐이야.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이 정도로 넘어가는 줄 알아.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그 걸레짝 같은 명찰 내 손으로 떼버릴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보란 듯이 등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굴욕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정말 그녀의 말처럼 비참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하루는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자꾸만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걸레짝 같은 명찰. 그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혀 저를 헤집었습니다. 퇴근 후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우리 딸이라는 글자를 보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연희야. 웬일이야, 이 시간에.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딸은 금세 제 기분이 가라앉아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깐 졸았나 봐.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그냥 엄마 생각나서 전화했지. 오늘 서서방이 맛있는 거 사준 데서 외식하고 들어가는 길이야. 엄마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괜찮아.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 정말 괜찮은 거지? 요즘 부쩍 기운도 없어 보이고 목소리에도 힘이 없고 엄마, 우리한테 뭐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지?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하루 종일 억눌렀던 감정이 울컥 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연희야, 엄마 오늘 너무 힘들었어. 어떤 여자가 엄마한테라고 사실대로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가 애써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자존심 강한 엄마이고 싶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제 힘으로 떳떳하게 살아가는 엄마이고 싶었습니다.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꿀꺽 삼키며 평생 해본 거짓말 중에 가장 힘겨운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숨기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내 아빠 생각이 나서 그랬지. 걱정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 서서방한테도 안부 전해주고. 알았어, 엄마. 그래도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해야 해. 알았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들킬 뻔했다는 안도감과 딸을 속였다는 죄책감이 뒤엉켜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오늘 내 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 땀의 가치를, 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이런 거짓말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만난 그 마녀 같은 여자는 과연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둘까요? 어둠이 내린 창밖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두려워졌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아침 창밖에서 까치가 유난히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했는데 어쩐지 그 울음소리가 제 마음을 자꾸만 핥히는 것 같아 연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애써 불길한 마음을 떨쳐내려 찬물에 세수를 하고 집을 나섰지만 등 뒤로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소리처럼 무겁게 들려왔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하자마자 반장님이 저를 찾았습니다. 박 여사님, 오늘 1층 명품관 좀 맡아주셔야겠어요. 원래 담당하던 친구가 몸살이 심해서 병원에 갔네요. 1층 명품관. 그곳은 백화점의 얼굴이자 우리 같은 미화원들에게는 가장 긴장되는 장소였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여야 했고 작은 먼지 하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갖 진상 손님들과 마녀 최 이사가 가장 자주 출몰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제가요? 저는 아직 박 여사님만큼 꼼꼼한 사람도 없어요.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신 무슨 일 생기면 무조건 저한테 먼저 연락하세요. 아셨죠? 반장님의 신뢰에 어깨가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제 실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만 조심하면 된다. 늘 하던 대로 먼지처럼 공기처럼 조용히 내 할 일만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청소 카트를 끌고 1층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값비싼 가방과 보석들이 유리 진열장 안에서 교태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물건들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의 옷차림부터가 달랐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서 유니폼을 입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저와 그들을 갈라놓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그들의 화려한 세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찾지만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냉기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허리를 숙여 바닥을 닦는 이 순간만큼은 오롯이 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걸레가 지나간 자리가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것을 보면 잊었던 삶의 보람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앞으로 그림자 하나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경고 신호를 보내는 듯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매의 눈으로 먹잇감을 찾던 최영미 이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제발 그냥 지나가 주기만을 바랐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기를, 제가 이곳에 없는 투명인간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는 닿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개 숙인 채 걸레질하던 손끝에서 맑은 물방울 하나가 톡 하고 튀어올랐습니다. 물방울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최 이사의 뾰족한 하이힐 옆 약 한 뼘 정도 떨어진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구두에는 한 방울도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온몸으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천한 게 어딜 감히. 날카로운 비명이 명품관 전체를 울렸습니다. 쇼핑을 하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황급히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저 더러운 걸레 물이 내 구두에 튀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당신 평생 걸레질해서 버는 돈으로도 못 사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주변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어머, 저 청소 아줌마 어떡해. 그러게, 최 이사 성질 건드려서 어쩌려고. 동정하는 시선, 구경하는 시선, 경멸하는 시선. 그 모든 시선이 저를 발가벗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최 이사가 제 청소 카트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걸레를 빨기 위해 달아놓았던 작은 간이 걸레통을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시커먼 구정물이 찰랑거리는 것을 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안 된다, 제발. 속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인생을 산산조각 낼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천한 것들은 꼭 티를 내요. 어디서 남의 구두에 더러운 물을 튀겨?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백화점 격 떨어지는 거야. 알아?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제 머리 위로 더러운 걸레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시궁창 같은 악취와 함께 차갑고 끈적한 액체가 제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을 지나 목덜미로 흘러내렸습니다. 온몸의 힘이 탁 풀리며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뜰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축축하게 젖어 몸에 감기는 유니폼의 감촉이 소름 끼치도록 불쾌했습니다. 반짝이던 대리석 바닥 위로 저와 제 주변으로 더러운 물웅덩이가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꼴 좋네. 바닥 닦으랬더니 아주 제 몸으로 대청소를 하고 있으니. 최 이사의 비웃음 소리를 마지막으로 저는 의식을 놓아버린 사람처럼 멍하니 바닥만 쳐다보았습니다. 굴욕감, 수치심, 절망감.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손가락질 받을 일 없이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왔습니다. 굶어도 비굴하지 않았고 없어도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삶의 방식이었고 유일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저 더러운 걸레물 한 통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박순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존경받는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화려한 백화점 바닥에 널브러진 악취나는 쓰레기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세상이 더러운 걸레물과 함께 악취를 풍기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끔찍한 절망 속에서 말입니다. 모든 감각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더러운 걸레물에 흠뻑 젖은 채 바닥에 널브러진 내 모습이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나를 향한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들. 그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릿느릿 흘러갔습니다. 이대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어쩌면 그 순간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운 생각은 그것 하나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혼탁한 세상의 소음들을 칼로 베어내듯 낮고 차가운 목소리 하나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료 미화원의 것도 구경하던 사람들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강물을 깨뜨리는 망치처럼 제 마비된 의식을 강하게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 서서방이 서 있었습니다. 내 사위 서진욱. 언제나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있던 그 얼굴이 지금은 본 적 없는 싸늘한 분노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이 모든 광경을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서서방이 왜 여기에 오늘이 우리 연희 결혼기념일이라고 했던가? 아, 선물을 사러 왔구나. 하필이면 오늘 하필이면 이 시간에. 하필이면 내 사위에게, 내 딸의 남편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보이고 싶지 않았던 이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야 만 것입니다. 차라리 하늘이 무너지는 게 나았습니다. 땅이 꺼져 이 자리에서 사라져버릴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굴욕감과 수치심이 다시 한번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가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더러운 걸레물이 뚝뚝 떨어지는 손으로는 아무것도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더 비참해질 뿐이었습니다. 최 이사는 갑자기 나타난 남자의 기세에 잠시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가 입고 있는 옷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잠재적인 VIP 고객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고객님, 놀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를 해서 잠시 교육을 시키던 중이었습니다. 금방 정리하고 불편하시지 않게. 하지만 그녀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서서방이 천천히 하지만 위압적인 발걸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질수록 주변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 이사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쪼그려 앉아 제 어깨를 잡으려다 흠칫 멈췄습니다. 더러운 걸레물에 젖은 제 어깨를 차마 만질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 짧은 순간의 망설임 속에서 저는 그의 모든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충격, 분노, 그리고 가슴 찢어지는 안타까움. 그는 입고 있던 값비싼 코트를 벗었습니다. 수천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였습니다. 그는 그 코트를 더러운 걸레물에 젖어 악취를 풍기는 제 어깨 위로 말없이 덮어주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얼어붙었던 제 몸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드디어 최 이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방금 전 저를 바라보던 연민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서리가 내린 듯 차갑고 냉정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교육이라고 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백화점 전체를 울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교육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당신은, 최 이사는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이건 저희 내부의 문제입니다. 이 직원이 먼저 큰 잘못을 저질렀고 저는 관리자로서 책임을 물은 것뿐입니다. 고객님께서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서서방은 피식하고 짧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만큼 섬뜩했습니다. 당신이 방금 그 더러운 손으로 모욕하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한 이분이 누군 줄 알아? 그는 제 어깨를 살며시 감싸 안으며 최 이사를 향해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내 아내의 어머니이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다. 내 사위 서서방의 목소리가 명품관 전체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거대한 종을 울린 듯 웅성거리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고 무거운 정적만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긴 채 이 모든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정적을 깬 것은 최 이사의 기괴한 웃음소리였습니다. 하하, 이게 지금 뭐하는 시트콤이야? 고객님, 연기력이 아주 뛰어나시네. 어디서 배우라도 하셨어요? 이딴 싸구려 연극으로 날 협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야. 그녀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웃어댔습니다. 자신의 권력이 이 백화점 안에서 자신이 쌓아 올린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작 청소부의 사위 따위가 나타나 허풍을 떤다고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면 이 아줌마 빚이라도 대신 갚아주려고? 내가 오늘 특별히 봐서 합의금은 안 받을 테니 그 코트 값이나 이 아줌마한테 제대로 받고 당장 꺼져요. 그녀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서방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시끄럽게 짖어대는 강아지를 보는 듯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눈으로 최 이사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에 최 이사의 웃음소리가 멎었습니다. 그는 짧은 번호를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곧이어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서서방은 여전히 최 이사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비서, 지금 당장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우리가 GK백화점 2대 주주인 거 알지? 그 한마디에 최 이사의 얼굴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2대 주주라는 말의 무게를 그녀라고 모를 리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경악에 찬 숨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서서방의 명령은 계속되었습니다. 나머지 지분 오늘 안으로 전부 매입해. 프리미엄이 얼마가 붙든 상관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GK백화점을 우리 유진그룹 소유로 만들어. 유진그룹.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최 이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입술이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유진그룹. 대한민국 경제를 쥐고 흔드는 거대한 이름. 그리고 그 이름 앞에는 언제나 서진욱 회장이라는 이름이 따라붙는다는 것을 이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김비서의 대답을 끝으로 서서방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최 이사를 향해 사형 선고를 내리듯 말했습니다.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됩니까? 최영미 이사?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이제 곧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최 이사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욱 회장님 유진그룹의 그분이 당신이었습니까? 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당신이 내 어머님께 무슨 짓을 했느냐는 거지. 서서방은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그는 단단한 팔로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이 백화점, 이제 곧 내 것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백화점의 주인이 되어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쓰레기 청소야. 그는 최 이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당신 해고야. 당장 내 백화점에서 꺼져. 쿵. 최 이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감히 장모님이신 줄도 모르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서서방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그녀의 양팔을 붙잡아 끌어냈습니다. 이거 나. 발버둥 치는 그녀의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저는 마치 유체이탈이라도 한 것처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사위가 백화점을 인수한다니, 나를 모욕하던 저 여자가 내 눈앞에서 끌려나가다니,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벌레 보듯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외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점장을 비롯한 다른 임원들이 허겁지겁 달려와 제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희가 미처 몰라 뵀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서방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어머님. 저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제 몸을 감싸고 있던 그의 따뜻한 코트의 감촉, 그리고 저를 부르는 그의 다급한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제 눈앞의 모든 것이 암흑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저는 보았습니다. 저를 품에 안아들고 이 모든 아수라장을 뒤로 한 채 밖으로 향하는 내 사위의 모습을 말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코끝을 스친 것은 시궁창 같은 걸레물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은은하고 값비싼 향. 그것이 제가 느낀 첫 번째 감각이었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자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우리 집 낡은 벽지가 아니라 구름처럼 하얗고 아득하게 높은 그런 천장이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온몸이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야 제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이 뻣뻣한 유니폼이 아니라 비단처럼 부드러운 이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 안은 제가 평생 한 번도 구경해 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천국인가 아니면 지옥인가?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혼란스러운 머릿속으로 마지막 기억의 조각들을 더듬었습니다. 최 이사의 악독한 얼굴, 머리 위로 쏟아지던 더러운 걸레물, 그리고 저를 부르던 서서방의 목소리. 아, 내가 정신을 잃었구나. 그 순간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단정한 옷차림의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사모님? 회장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사모님? 회장님?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리고 서서방이 들어왔습니다. 백화점에서 봤던 그 분노에 찬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은 밤을 샌 사람처럼 헬쑥하고 지친 얼굴. 그는 제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서서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한 것은 저였습니다. 자식들 얼굴에 똥칠을 한 것은 바로 저였으니까요. 아니야, 서서방. 내가 자네와 우리 연희 얼굴을 못 보겠네. 내가 다 잘못했어. 이런 꼴을 보여서 정말 미안하네. 차마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고개를 숙이자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커다란 손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죄인입니다. 어머님께서 왜 그 험한 일을 시작하셨는지, 왜 저희의 제안을 마다하고 혼자 그 낡은 집을 지키셨는지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저는 어머님께서 돈 때문에 그러시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제 능력이 모자라서 어머님을 편히 모시지 못한다고 그렇게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돈이 아니라 어머님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당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그 마음. 제가 그걸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제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어머님을 그 차가운 바닥에 홀로 내버려 두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죄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내 마음, 그저 늙은이의 고집이라고만 여길 거라 생각했던 내 마지막 자존심을 내 사위가 알아준 것입니다. 서서방, 어머님께서 땀 흘려 일하시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이었는지 저는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어머님을 제가 제 아내의 남편이라는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백화점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어머님. 그는 제 손을 잡은 채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들썩이는 것을 보고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울고 있다는 것을. 평생 남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을 것 같던 내 무뚝뚝한 사위가 저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손을 들어 그의 손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아니야, 자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못나서 그런 것을,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려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눈물 흘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 방문이 벌컥 열리며 연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아마 서서방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연희는 제 침대 앞으로 달려와 그대로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 왜 말을 안 했어? 나는 정말이지 나쁜 딸이야. 엄마가 그런 험한 일을 하는 동안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고 좋은 옷이나 사 입고. 딸의 울음소리는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야, 울지 마. 엄마 괜찮아. 정말 괜찮아. 뭐가 괜찮아? 뭐가 괜찮다는 거야? 그 여자가 엄마한테 걸레물을 부었다며.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연희는 제 다리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서럽고 분하고 미안한 모든 감정이 뒤섞인 통곡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딸아,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랬어. 이 못난 애미를 용서해다오.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연희를 끌어안고 연희의 등을 토닥이며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평생 흘릴 눈물을 그날 다 쏟아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서방은 말없이 일어나 방문을 닫아주고 우리 모녀가 마음껏 울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울다 지친 연희가 제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퉁퉁 부은 딸의 눈을 쓸어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어제가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제 진심을 사위가 알아주었고 딸은 제 아픔을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홀로서기는 이렇게 처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는 박순자가 아니라 재벌 회장 사위를 둔 장모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는 과연 웃을 수 있을까요? 어둠이 거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그 답을 알 수 없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내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낡고 좁은 우리 집이 세상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저택의 손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둔 그 세상은
여전히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사는 우리 딸 연희가 직접 차려왔습니다. 눈물로 밤을 새운 아이는 제 얼굴만 봐도 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입맛 없어도 좀 먹어. 어제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이거 엄마 좋아하는 전복죽이야. 딸이 떠주는 죽을 기계적으로 받아 먹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고 나는 이 꿈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땀 흘려 일하는 박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회장님의 장모님이라는 어색하고 불편한 이름표를 단 채 이 거대한 집에 갇혀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서재에서 나온 서서방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밤새 처리할 일이 많았던지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내게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덕분에 자네는 잠도 못 잔 것 같은데 저는 괜찮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식탁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다시 냉정한 기업가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최영미 이사는 어제부로 파면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가했던 모욕과 폭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저희 그룹 법무팀에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 중입니다. 최 이사, 그 이름 석자를 듣는 순간 다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여자, 그녀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해고까지 당했다는데. 내 말에 서서방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최 이사는 다른 유통업체에 자리를 알아보려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미리 손을 써두었습니다. 이 업계에서 다시는 그녀를 쓰는 곳은 없을 겁니다. 평생 자신이 저지른 짓을 후회하며 살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힘. 그 힘 앞에서 저는 오히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서서방,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되기를 바란 건 아니었네. 어머님, 마음 약해지실 필요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뿐입니다. 어머님께서 겪으신 고통에 비하면 그 여자가 받을 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복수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정원을 하염없이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사가 다가와 손님이 찾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아한 마음으로 응접실로 향하자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얼굴들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 저를 부른 것은 백화점에서 함께 일했던 영자 씨였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다른 미화원 동료 2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응접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제 초라한 모습을, 제 비밀을 아는 그들을 이곳에서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게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언니, 아니 사모님, 저희가 찾아뵈어도 될지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꼭 와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영자 씨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최 이사, 그 마녀 같은 여자가 잘렸다는 소식 어제 백화점 전체에 다 퍼졌어요. 언니 사위분이 유진그룹 회장님이셨다는 것도요. 다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네, 다들 속여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아니에요, 언니. 사과를 왜 해요? 우리가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습니다. 박 여사님 덕분에 저희가 살았어요. 그 여자 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억울하게 잘리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하고 그래도 다들 먹고 살아야 하니까 벙어리 냉가슴 앓듯 참기만 했어요. 그런데 박 여사님께서 저희 대신 그 벌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나는 그저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고통이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영자 씨는 제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걸레물 뒤집어 쓰던 그날, 우리 다들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 무서워서 비겁해서 정말 미안해, 언니. 우리가 너무 미안해. 그들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겪은 굴욕이 나 혼자만의 불행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었고 내가 흘린 눈물은 그들의 눈물을 대신한 것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들의 손을 마주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다들 고개 들어요. 내가 미안하지. 내가 더 강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위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그들이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사과 하나, 배 하나. 특별할 것 없는 과일들이었지만 제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더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재벌 사위를 둔 운 좋은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무력하게 모욕을 당했던 비참한 청소부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은 내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나의 새로운 인생은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게 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동료들이 다녀간 이후 저는 더 이상 무력하게 슬픔에 잠겨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물 젖은 감사 인사는 제 겪은 모욕이 그저 불행한 사고가 아니라 골마 터진 상처를 드러낸 의미 있는 아픔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위로와 함께 알 수 없는 무게감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아침 서서방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서재는 제가 평생 읽은 책보다 더 많은 책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서류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GK백화점 인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완전한 유진그룹의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폭풍 같은 과정들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죽처럼 퍼져 있는 동안 내 사위는 밖에서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고생 많았네, 서서방. 고생은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어머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임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어머님을 GK백화점의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생각입니다. 뭐라고?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내가 회장은 무슨 회장이야? 나는 글씨도 겨우 읽고 쓰는 무식한 늙은이야.
그런 자리에 앉을 자격도 능력도 없어. 절대로 못하네. 저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청소부라는 사실이 부끄럽지는 않았지만 회장이라는 자리는 제게 맞지 않는 옷 중에서도 가장 어울리지 않는 황제의 옷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 경영을 맡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돈 계산이나 서류 작업은 제가 다 할 겁니다. 제가 어머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저 그 자리에 앉아 계셔 주시는 겁니다. 앉아만 있는 건 또 무슨 소리야. 허수아비처럼 앉아서 자네 망신시키는 셔츠 입히기 일밖에 더 되겠나?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이 백화점의 마음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GK 백화점은 그동안 몸집만 커졌지 마음이 없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돈과 실적만 줬다가 그 안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그 아픔을 온몸으로 겪으셨습니다. 그러니 어머님만이 이 백화점의 썩은 곳을 도려내고 다시 따뜻한 피가 돌게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존재 자체가 이 백화점에게는 죽비와도 같은 회초리가 될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단순히 높은 자리를 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게 빼앗겼던 존엄을, 아니 그 이상의 가치를 되돌려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모욕했던 바로 그곳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난생 처음 입어보는 비싼 옷을 입고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숨막힐 듯 거대한 회의실, 수군거리는 소리, 저를 향한 의심과 호기심의 눈빛들. 저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때 단상에 오른 서서방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새벽을 여는 미화원의 땀방울, 고객의 안전을 위해 밤을 새우는 보안요원의 눈빛, 그 모든 것이 모여 이 백화점을 만든다는 사실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사가 그 고마움을 잊고 오만해졌을 때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를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GK 백화점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새로운 명예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경영학을 전공하지도 화려한 경력을 가지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정직한 땀의 가치를 아시고 가장 낮은 곳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박순자 명예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회의실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같은 유니폼을 입었던 동료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자 씨가 저를 보며 주먹을 꽉 쥐어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제 진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이곳에서 바닥을 닦던 청소부였습니다.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경영 같은 건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으면 얼마나 무릎이 시린지, 락스 냄새를 오래 맡으면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그리고 하루 종일 땀 흘리고 나서 맘 편히 쉴 공간 하나 없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지, 그런 것들 뿐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려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장이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서러운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 회장이라면 저는 그 회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잠시의 정적 끝에 더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리에 돌아오자 서서방이 제 앞에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GK백화점 환경미화팀 휴게공간 개선 및 정규직 전환 추진안. 그리고 그는 제 손에 묵직한 만년필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명예회장님의 첫 결제 서류입니다. 저는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평생 걸레와 호미만 잡아왔던 거칠고 투박한 손. 그 손으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박순자. 제 이름을 쓰는 그 짧은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지난 삶에 대한 위로였고 제 동료들의 눈물에 대한 대답이었으며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의 하늘을 보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당신 아내 순자가 아주 근사한 일을 해냈어. 마치 하늘에 있는 남편이 잘했다며 제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명예회장 박순자. 제 이름 앞에 붙은 그 낯선 직함에 익숙해지는 데는 꼬박 한 계절이 걸렸습니다. 사위는 제게 백화점 맨 꼭대기층에 전망이 제일 좋은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푹신한 소파와 커다란 책상. 하지만 저는 그 방에 좀처럼 발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은 제 자리가 아닌 것만 같아 앉아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대신 제가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는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백화점 지하 1층. 예전에는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던 미화원들의 휴게실이었습니다. 제 첫 결제로 그곳은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쾌쾌한 냄새 대신 커피 향이 감돌고 등받이도 없는 플라스틱 의자 대신 푹신한 소파가 놓였습니다. 한 사람 겨우 돌아설 수 있었던 탕비실에는 번듯한 싱크대와 냉장고가 들어왔고 저마다의 사물함도 생겼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예전 동료들과 함께 믹스커피를 마시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언니, 아니 회장님. 정말 이렇게 매일 오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불편해서 어찌 앉아 있겠어요. 영자 씨는 여전히 저를 어려워했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기가 내 진짜 집무실인데. 자네들이 불편한 거, 필요한 거 나한테 다 얘기해줘야 내가 회장 노릇이라도 하지 않겠어? 처음에는 저를 어려워하던 동료들도 제가 매일같이 찾아가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를 들어주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픈 동료를 위해 허리 보호대를 추가로 지급하게 하고 명절에는 변변한 선물 하나 없던 그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나누어 주는 일. 제가 하는 일은 그런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백화점에 보이지 않는 구석을 조금씩 밝혀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버려져 있던 백화점 옥상을 발견했습니다. 잡초만 무성하고 온갖 쓰레기가 나뒹구는 아무도 찾지 않는 죽은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남은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서서방에게 부탁해 옥상을 작은 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사람을 시켜 얼마든지 화려하게 꾸밀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흙을 고르고 씨앗을 심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옥상 정원은 저의 새로운 일터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낡은 몸빼 바지를 입고 호미와 물뿌리개를 들었습니다. 잡초를 뽑아내고 딱딱하게 굳은 땅을 일구고 작은 모종들을 정성껏 심었습니다. 흙냄새와 땀냄새가 뒤섞인 공기를 들이마실 때면 저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어느 주말 연희와 서서방이 옥상으로 소풍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회장님이 되셨는데 여기서 또 흙 만지고 있으면 어떡해? 손 다 망가져. 연희는 제 손을 잡고 속상한 듯 말했지만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연희야, 엄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이 흙냄새가 세상 어떤 향수보다 더 좋단다. 우리는 작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서서방은 제게 회사 보고서를 내미는 대신 제가 심은 꽃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회장님과 장모님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엄마와 아들, 딸이 되어 따스한 햇살을 즐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저녁 노을이 옥상 정원을 붉게 물들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홀로 정원에 남아 제가 가꾼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쓰레기 더미였던 이 척박한 땅에 이제는 울긋불긋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잡초를 뽑아내고 거름을 주고 매일같이 물을 주니 죽어가던 땅에서도 이렇게 예쁜 꽃이 피어나는구나. 어쩌면 내 인생도 그랬던 걸까? 그날의 굴욕은 잊히지 않습니다. 머리 위로 쏟아지던 더러운 걸레물의 차가운 감촉과 시궁창 같던 악취는 아마 제가 죽는 날까지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저를 아프게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깊고 선명한 흉터와도 같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이름표나 직함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땀의 정직함,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존엄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 그것이 진짜 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제 이름 앞에 붙은 명예회장이라는 직함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제게 권력이 아니라 책임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책임. 하늘을 보니 남편의 얼굴이 웃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나는 괜찮아. 당신 없이도 내 두 발로 꿋꿋하게 서서 내 행복을 일구고 있어. 그러니 당신도 그곳에서 편히 쉬어.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제가 직접 피워낸 꽃들의 온기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그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은 사실은 가장 눈부신 시작을 위한 서막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차가운 걸레물이 쏟아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부디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나락의 끝이 당신을 가장 높은 곳으로 밀어올릴 지렛대가 되어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의 가치는 다른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찾아 나서는 것이니까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